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낙폭도 상당히 크게 가져갔던 한때였는데 그나마 좀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일 겁니다. 나스닥 지수가 0.63%로 낙폭이 가장 컸고요. 이렇게 증시를 끌어내렸던 이유는 다시 물가가 그리고 국채금리 수익률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헤드라인 CPI가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고요. 코어 CPI는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시장이 반응했다기에는 사실 헤드라인의 상회 수준이 크지는 않았는데 국채금리 수익률이 반등한 것이 시장을 끌어내린 주요 요인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유 재고도 발표가 됐는데 원유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유가는 소폭 하락세를 또 이어갔고요. 최근 11거래일 중에서 8거래일 동안 하락을 이어간 WTI 원유 선물이었습니다. 8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고요. 달러는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0.7% 상승하면서 달러 인덱스 106.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2년물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5%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장기물의 급등세가 또 한 번 두드러졌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이 안정세를 찾아가는가 하면 다시금 이렇게 치솟는 모습이 시장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전쟁도 역시 상존하고 있는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길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특히 지상군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정치권 내에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 함께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의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세금 290억 달러를 내야 한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주가를 다소간을 끌어내리면서 0.4% 낙폭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아마존은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하향 의견을 내놨습니다만 아마존 프라임 빅딜의 효과가 좀 이어지면서 0.4%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델타항공 함께 보실까요? 미국의 4대 항공사 중에서 처음으로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좀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주가는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간밤에 유가와 국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가을의 갈대처럼 유가와 국채에 흔들리고 있는 미증시입니다. 특히 간밤에는 국채가 많이 미증시를 흔들렀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심은 조금씩 회복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지수 보시면 전일 34에서 35로 조금씩 중립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불안감이 여전히 피어 구간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발표를 했고 반대로 휘발유 재고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거기다가 IEA에서는 내년 글로벌 원유 수요를 발표를 했는데 하향 조정을 내놨습니다. 오펙에서 발표한 수치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쟁의 격화 정도일 겁니다. 공화당 상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란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아무래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한 번 공화당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반응을 내놓게 될지도 주시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사우디와 러시아 감사는 올해 말까지 지속된다는 이야기도 간밤사이 나왔던 유가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국채 수익률 함께 보시죠. 2년물이 1%대 상승폭을 보여줬고 10년물과 30년물, 장기물 국채금리가 또 한 번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채금리 수익률이 자꾸만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모기지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자꾸 오르게 되면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소식이 과연 CPI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어서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는데 시장에는 반응이 좀 있었죠. 헤드라인 CPI가 예상치 3.6을 0.1%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자, 연간으로 봐도 그렇고 월간으로 봐도 같은 수준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1번과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주거비 부문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 기여분이 상당히 컸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2023년에 0.3% 수준의 기여분을 가지고 갔다면 이번 9월 수치에서는 0.6%의 기여분을 가지고 갔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주거비가 헤드라인 CPI의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의 끈끈한 물가에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겠죠. 슈퍼코어 서비스 CPI가 다소간에 높게 나왔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1년 내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건데 슈퍼코어 서비스 CPI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CPI 발표가 나오고 어제도 PPI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죠. 연준이 계속해서 특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연이어서 이어지는 가운데 국채금리 급등세가 시장에 충분한 금융 긴축 상황을 이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은 필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연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CPI, PPI 발표치를 봤을 때는 연준이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인식을 다시금 끌어올릴 수도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 추가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기차와 반도체 함께 시세 보고 계신데 표정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들의 경우에는 장비주를 중심으로 상승이 크게 나와줬는데 브로드컴은 개별 이슈가 좀 있었죠. 중국에서 VM웨어 인수를 승인해줄 전망이다. 아무래도 큰 기업들이 인수를 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들의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데 VM웨어 승인에 대해서 브로드컴이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국 내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일본 3조 4천억 원, 4천엔 가량의 지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돈으로는 30조 원가량 되겠죠. 자,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TSMC, ASML, IBM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주들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전기차 종목들은 왜 이렇게 표정이 좀 어두운 걸까요? 미국의 3분기 전기차 판매가 첫 30만 대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테슬라의 점유율이 상당히 내려갔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에 주어지던 보조금이 내년이 되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제 나왔죠. EU의 중국 철강 때리기. EU가 사실 이 이야기를 내놓은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20일이 되면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철강, 특히 중국산 철강에 25% 관세, 그리고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 알루미늄 관련주들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많은 금요일 시장인데 또 하필 간밤 미증시는 이렇게 내렸네요. 예. 그 내린 이유를 CPI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아무리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그게 맞는가 싶어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내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CPI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센서스 헤드라인 수치는 소폭 상회했지만 코어 근원 CPI는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는 유지됐습니다. 전달보다 내려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립 이슈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평가입니다. 에너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93%가 추세적인 안정세입니다. 이게 YOY 그 전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고 이 빨간 부분이 이제 올라간 부분인데 거의 이제 에너지 쪽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그린라이트죠. 예, 모두 약세 흐름을 전년 대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쉘터 부분 주거비가 전달 대비했을 때 좀 올라간 게 신경이 쓰이는데 그 부분은 긴 관점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총평을 하자면 이게 시장 하락 요인인가? N은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이 CPI는
미 증시 열리기 전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된 이후에 개장된 시장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장중에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구간에 갑자기 시장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어떤 게 발표됐는지를 보셔야겠죠. 바로 국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요의 둔화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국채 경매 인기가 참 없구나라는 게 3일 연속 나타났습니다. 11일 우리 시간 기준으로 이날 새벽에 3년물 국채 응찰률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날 10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여기도 응찰률 시원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점은 간밤에 있었던 30년물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에 이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응찰률이 2.35배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달보다 한참 못 미쳤고 평균치마저도 밑돌았습니다. 인기가 없다라는 거고요. 낙찰률 간접으로 보면 65%고 직접은 심지어 16.7%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의미하겠죠. 30년물 국채금리 장중 흐름 가지고 왔습니다. 딱 이 구간에 발표가 된 건데 눈치를 보다가 위로 갈까 아래로 볼까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이 지표가 발표된 기점으로 갑자기 위로 방향을 뚜렷하게 튼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딱 맞춰서 미 증시도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연준의 속내, 미국 국가 입장에서 셈법 등등이요.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왜 이렇게 미국 국채 입찰에 시큰둥한 걸까요? 이미 공급이 너무 많아서라는 부분 추측 가능합니다. 지금 규모 자체가 10년여 만에 최대 규모로 부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를 빼고 나서요. 지금 빚을 내서 계속해서 국채를 팔고 그걸로 이제 살림살이를 꾸리겠다는 내용인데 미 국가 부채 이미 33조 달러, 우리나라로 하면 4경 원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 규모가 돌파가 된 건데요. 세수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많이 매겨서 돈을 걷거나 빚을 내서 자금을 융통하거나 지금 세수를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채 찍어서 일단 빚을 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게 가장 이제 손쉬운 방법이라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안 팔립니다. 국채의 큰 손이라고 하면 중국입니다. 일본도 그렇지만 일본은 지금 그 YCC 등의 통화정책 변경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고 결국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건 중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중국 중앙은행 총재와 조만간 회동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겉으로는 뭔가 쿵쾅쿵쾅 크게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물밑에서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얼마 전에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장비 공급 허용키로 한 내용들 어쩌면 이런 국채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보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기회 요인이 있을까 많은 포인트들이 숨어 있겠죠. 그리고 연준의 입장에서 어쩌면 이렇게 장기물의 금리 상승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이 매파에서 비둘기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러 이사도 최근 금융환경 긴축이 연준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매파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닐 카시카리 총재 최근 장기물 상승 자연적인 긴축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연준 위원들도 같은 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요. 즉 지금 장기물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긴축을 세게 하지 않아도 시장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즉 자체적인 긴축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불필요한지도 모르겠다라고도 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긴축이 빨리 멈출까 혹은 피봇에 대한 기대로 선회할까라는 부분에서 보자면 시장에 아주 나쁜 영향력만 가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대응. 달러 패권 이야기인데요. 미국은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나
지정학적 위기, 전쟁 등의 위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위험자산보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였고 그러면서 국채를 매입하는 그 과정에서 금리의 안정세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의 위치를 공고히 했었는데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과연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그냥 두기를 원하는 것인가 정말 끝나기를 원하는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중립 이슈가 더 우세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시장에 대해서 다시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이익의 함수라는 측면에서 실적 시즌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최근 분위기입니다. 순조롭게 실적 시즌 초입 국면 스타트를 하고 있죠. 순서대로 LG전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가 있었고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LG전자의 실적 포인트는 마그나 조인트벤처 쪽에 전장 실적이 드디어 잡힌다. 자율주행 모멘텀이고요.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이 이번 실적에 키를 쥐었다라고 평가는 되지만 일단 주가의 반응을 봤을 때는 반도체주의 양호한 흐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 이후로 2차 전지 배터리주의 반등 같이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일정 더 중요한 부분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챙겨보셔야겠고요. 간밤 미증시에서 가장 섹터별로 눈에 띄었던 움직임이라고 하면 반도체의 상승일 겁니다. 지수는 약했지만 반도체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3% 올랐고요. 마이크론 쪽은 디램인데 여기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보다는 첨단 반도체가 더 우세했다라는 걸 엔비디아 주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장비단도 모두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국내에서 간밤 미증시 첨단 반도체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밸류체인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과거에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이제 추가된 소식인데 한투 운용에서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라는 ETF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상장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드디어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기입을 해봤고요. 가장 많은 비중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각각 25%씩 보유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ETF에 편입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석 가리기 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레포트고요. 반도체 키 아이디어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별 국내외 관련 기업들 나와 있고 특히 여기 보시면 HBM 관련해서는 한미반도체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 HBM은 확실히 한미반도체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많이 거론이 되고요. 그 밖에 HBM 수혜라고 하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그렇게 보신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시선이 이동된다. 이오테크닉스라는 점도 꼽히고 있습니다. 후공정 생산 지형도 변화 당연히 따라 붙을 수밖에 없겠죠. 외주 제작인 오사트 쪽 하나마이크론 꼽히고 있고요. KPX 컷에도 변하지 않는 방향성의 차원에서 보시면 HPSP와 파크시스템즈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파트가 소재 부품입니다. 왜냐하면 첨단 반도체는 앞으로 돈을 들여서 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하지만 범용 반도체 쪽은 사실은 회복 기대감이고 그 회복 기대의 요인 중에 가장 큰 건 감산입니다. 결국 소재와 부품은 덜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단기 이익 환경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산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 리스크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생산 정상화 감안을 한다면 하나 머티리얼즈와 리노공업 등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삼성증권의 레포트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